자, 오늘은 조선 후기 시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양반전을 이해하려면 조선 후기의 시대 배경이 어떠했는가, 사회 배경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약간 문학사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를 보통 언제라고 부르느냐? 임진왜란 이후를 근대, 그리고 호란 이후를 이제 조선 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임병양란을 그래서 기준으로 해. 임병양란할 때 임은 임진왜란을 나타내고 병은 병자호란을 나타내는데, 왜구에 의한 난이라는 거고, 호는 오랑캐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청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청나라. 근데 왜란과 호란 때 이거 두 가지의 난리, 그래서 임병양, 두양란, 난리로 인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신분제가 문란해진다고 말해. 신분제가. 그럼 조선시대 때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건 뭐야? 이런 걸 우리나라의 신분제는 반상제도라고 불러요.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는 단어야. 반상제도라고 불러요. 이게 곧 양반제도야. 이게 곧 양반제도예요. 반상제도가. 그래서 선비사자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술자들, 공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게 서열이야. 얘가 1위, 얘가 2위, 얘가 3위, 얘가 4위가 되는 거야. 이게 서열이야. 우리는 이런 신분제를 가지고 있었어.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그런데 왜 전쟁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문란해지느냐? 이거 1번만 잘 알고 있어도 사실 나머지 것들은 다 딸려 나와. 자, 먼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병양란이라고 하는 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리해주면 문과대학교하고 체대하고 맞짱 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문을 발전시켰고, 뭐 외구와 뭐 이제 호족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오랑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체육, 이 무기라든지 군사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문과대 애기들은 맞짱 뜰 때 얄짤없이 서책 들고 맞짱 뜨는 거고, 이 새끼들은 칼 들고 싸우는 거야. 누가 봐도 칼이죠. 칼 들고 싸우는 거야. 이거 맞짱 뜨면 이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축 세력이 아까 선비라 그랬잖아. 선비하면 어떤 이미지 있어? 약간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미지 있지. 공부 열심히 하는 이미지 있지. 얘네가 주류 세력이었어. 우리도 군인 있었지만 주류 세력은 공부하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칼쓰는 이 군사력을 발전시킨 나라랑은 전쟁이 잘 안 되는데, 심지어는 봐봐, 우리나라 한반도 싹 깔끔하게 한번 그려주면, 외란 한번 얘기해 볼게. 외구가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데 여기 살고 있던 양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살고 있던 양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쟁이 딱 났어. 철학하던 애들이, 물론 나 이제 얘들아 철학은 나만 깔 수 있어. 나는 철학 전공이니까 편하게 깔게. 철학하는 새끼들이 서책이 아무리 두꺼워 봐야 칼 두고 한 방이면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야. 응? 이거 한다고 마법 못 써. 노 매직이야, 노 매직. 마법은 어차피 못 써. 노 매직. 얘네들이 이거는 뭐 닌자 수준이지, 닌자 수준.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야. 맞짱 뜨면 질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선비라고 하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니까 막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을 것 같잖아. 아니야. 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 얘네가. 그럼 거기엔 누구만 남아 있었을까? 노예들만 남아 있었단 말이야. 노예들만 그 집을 지키고 있어. 물론 도망간 노예들도 있었지만 노예들만 그 집을 지키고 왜구들과 싸우는 거야. 혹은 이제 청나라와 싸우는 거야. 물론 안 도망가고 열심히 싸우신 선비들도 있었다. 그분들은 존경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철학도들은 도망갔죠. 개 뛰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선비는 안 뛰기 때문에 뒷짐지고 걸어가다가 이제 칼 맞고 죽고 뭐 그랬겠죠. 어찌됐든 간에 선비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 양반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럼 누구만 남아? 노예들만 남아. 그럼 노예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뭐 할까? 여기 그림 한번 봐봐. 쟤 뭐 하고 있어? 지금 모닥불에다가 뭐불막 발전하고 불 피우고 있고, 여기에 춘득이, 그다음에 뭐 돌머시기, 그다음에 여기 뭐 똥머시기 써 있지. 얘가 춘득이, 얘가 돌쇠, 얘가 똥감자. 이름이야, 이름. 쌤이 이름 지어줬어. 깔끔한 이름이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춘득이,
봄에 얻었기 때문에 춘득이야. 돌쇠, 일이나 하라는 거지. 똥감자, 강원도 지방 친구였던 거지. 얼굴 약간 감자처럼 생겼죠?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남아 있었잖아. 그러면 양반들이 떠나고 난 후에 또 왜구들도 떠나고 청나라 군사도 떠났을 때에 얘네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노비 문서야.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려. 그럼 이 우리 춘득이, 돌쇠, 똥감자는 노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없지. 그럼 얘네 이제부터 평민 되는 거야. 전쟁이 얘네한테는 기회였던 거지.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신분제가 문란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산업공상 맨 아래에 노비들이 있었거든. 노비들이. 근데 이 노비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 자, 플러스 전쟁 끝났어. 임진왜란 끝났어. 정묘호란 뭐 끝났고 뭐 다 끝났다라고 해보자. 병자호란도 끝나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아까 도망갔던 선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겠지.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왜? 노비들은 노비 문서 불태우고 다 도망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양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양반들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선비들이겠지. 양반은 이제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말하니까 선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얘네 하루 종일 한 건 뭐밖에 없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새끼들 책밖에 안 읽는다고. 얘네들이 했던 공부로는 이 선비들은 뭘 유지할 수 없냐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는 농사 지을 지식이 없어. 농사 지을 지식도 없고 체력도 없어. 혼자밖에 없고 노비들도 이제 다 도망갔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식 머릿속에 든 건 있는데 생계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몰락해 버리겠지. 그래서 몰락한 양반, 2번 봐봐. 몰락한 양반이라고, 다른 말로 잔반이라고도 불러. 잔반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때? 산업공상이었는데 얘가 아래로 점점 내려가겠지. 왜?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러니까 신분제가 문란해지는 거야. 문란해졌다는 건 신분제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면 돼. 다만 문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평민들도 막 증가했어. 야, 근데 평민들은 어쨌든 간에 노예 출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 애들이 집을 떠났어. 그럼 집을 떠나고 나서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 농사를 못 짓잖아. 왜냐면 농사 지을 땅이 없어. 왜냐면 자기 땅이 없잖아. 지금 자기 고향 떠났으니까.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었을까? 노동력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이 남아도는 노예들의 노동력을 어디다가 사용했을까? 물자를 이동시켜. 물건들을 이동시킨다고. 물자를 이동시키는 데에 이 노동력을 사용하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상인들은 원래 가장 천대받던 직업이었어. 조선시대에는. 근데 노예들이 막 여기로 들어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가만히 앉아 있었던 상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물자를 막 이동시키겠지. 왜? 선비들도 도망갔다가 고향 돌아오면서 새로 이제 돈 많은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들도 사고 그래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물건들이 망가졌으니까 새로운 거 사야 되고, 또 이제 농사 짓던 땅 다 불타고 그래 버렸으니까 멀리서 먹을 거 가지고 와야 되고, 물자 이동이 막 늘어났겠지. 그래서 상인들이 엄청나게 성장해. 그래서 돈이 많아져. 여기 봐봐, 지금 돈 쌓여 있지? 돈 굉장히 쌓여 있지? 지금 막 봐봐, 금화로 갔다가 막 엽전 쥐고 있잖아. 굉장히 부유한 상인들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상인들은 일단 신분제상으로는 평민이란 말이야. 평민이야, 평민. 근데 신분제상으로는 평민인데 아까 몰락한 양반, 잔반보다는 돈이 훨씬 많아서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그럼 무슨 생각할까? 아니, 우리 평민 새끼들은 말이야. 이렇게 돈이 많아도 양반만 보면 대가리 굽히고 허리 굽히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 새끼들은 돈도 없는 새끼들이, 밥도 못 먹는 그지 새끼들인데? 라고 이제 어떤 그런 분노, 그간 쌓여있던 분노가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뭘 원할까? 양반을 몰락시키기보다는 자기가 양반이 되고 싶어 해. 당연히 자기가 특권을 얻을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유달리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특권을 철폐하기보다는 자기가 특권 계층이 되고 싶잖아. 그래서 평민이었던 부유한 상인들이 양반이 되려고 해.
그래서 뭘 구매하냐면 양반이 가지고 있던 족보를 구매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족보를 구매하면서 돈을 제공하겠지. 그럼 몰락한 양반이었던 잔반들은 돈을 얻어서 생계 곤란을 해결할 수 있고, 돈 많은 상인들은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신분 매매,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엄청나게 많이 매매했어. 자, 근데 신분만 매매했느냐? 그렇지 않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주요 관직에 있었던 어떤 선비들도 많이 죽었고, 관직을 정비하면서 일자리 공무원들이 자리가 비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공무원을 갖다가 따로 과거 시험을 보기보다는 친한 사람을 추천해.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친한 사람을 추천할 때 친한 사람이 언제나 능력 있는 건 아니겠지.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주로 추천했겠지만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누굴 추천했을까? 나한테 돈 준 애들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관직을 사고 파는 거지. 그런 걸 매관매직이라고 불러. 이때 당시에는 매관매직도 굉장히 성행했어. 아무래도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가 됐거든. 그래서 관직도 팔아먹어. 자, 그럼 우리 가정해보자.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9급 공무원 자리를 1억 주고 샀어. 자, 그럼 나한테 무조건 남겨야 되는 돈은 1억인 거지. 무조건 1억은 벌어야 돼. 그럼 1억은 벌어야 되니까 공무원 월급은 뭐 한 달에 뭐 한 180이라고 해보자. 한 달에 180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 들어올 때 쓴 돈은 1억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야.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야. 어떻게 수탈하냐면 정부에서 야, 너 한 명당 10만 원씩 걷어와 라고 정부에서 요구했어. 그런데 이 구급 공무원인 내가 한 명당 15만 원씩 거둔 후에 10만 원씩만 정부에 제공해. 그러면 한 명당 5만 원이 나한테 남겠지. 그러니까 백성을 수탈하면 내가 이 매관매직에 사용했던 돈만큼을 다시 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환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물론 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합쳐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지만, 이 환정이라고 하는 말은 양반전에도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환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춘궁기, 춘궁 무슨 뜻일까? 봄 춘자에 가난할 궁자, 그리고 시기, 기간이라는 거야. 봄에 가난한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야. 이게 환곡 제도인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지. 가을에 돈을 갚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곡식을 갚는 거야. 쌀을 갚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이자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1억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높여버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도 안 빌릴 수가 없었어. 왜? 가을에 추수하면 겨울에 그거 먹고 봄 되면은 굉장히 가난해진단 말이야. 일단 먹고 살려면 이 곡식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어. 근데 환곡이잖아. 돌아올 환자야. 결국 그 곡식을 돌려줘야 돼. 근데 빌렸던 만큼만 갚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먹고 살 텐데 이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다는 거. 백성 수탈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 이때 당시에는. 자, 그런 걸 삼정의 문란 5번이라고 그래. 자, 6번부터 한번 봐보자. 자, 이런 게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조선 후기의 시대 배경이라고 하면 여자들도 좀 다른 생각을 했어. 그 전까지는 가부장 제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남자가 짱이었어. 무조건 남자가 짱이었어. 그런데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라 문학사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너 그렇게 집안에서 위세 부리고 당당하더니 결국 전쟁을 막지도 못했네. 남자도 별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전쟁 이후에는 여성들이 뭐 바느질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력 품을 판다든지를 통해서 경제력에 도움이 되기도 해. 그 전까지는 여성은 이제 아내들은 그러니까 가정 집안일만 하고 남자들이 밖에서 주로 돈을 벌었었단 말이야. 물론 농사 짓는 경우엔 같이 했었지만.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서는 농사지을 땅도 변변치 않다 보니까 여성들도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된 거야. 아무래도 먹고 살고 자식이 많이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못 버니까 맞벌이가 시작된 거지 이때. 자,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이런 걸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 신장이라고 불러. 자, 여권이 신장되니까 여자들도 이제 뭔가 문화생활에 참여하겠지. 그래서 여성 위주의 여성 문학도 발전해. 이거는 여성을 독자로 하는 문학이라고도 부르고 여성이 창작한 문학이라고도 불러요.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여성 문학도 발전했었다. 또 하나는 평민 문학도 발전해.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냐면 그 전까지 문학이라고 하는 건 글을 알아야 되잖아. 이때 당시에 글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한글도 있었지만 한글이라고 하는 건 언문으로 비하받으면서 한자가 되게 중요한 글씨였어. 근데 이렇게 한자를 배우려면 최소 3만 자 이상을 외워야 되는데 농사 지으면서 이런 글자 외우기 쉽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문학 같은 건 다 양반의 어떤 고유한 문화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평민들이 양반들과 다른 형태의 문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알겠죠? 그게 7번이고, 자, 8번 한번 봐봐.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건 한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세한 묘사에서는 조금 힘든 언어야. 세세하게 묘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언어야. 반면에 한글이라고 하는 건 묘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자, 그리고 평민들은 이 한글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묘사에 대한 욕구가 막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어떤 철학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었어. 막 쾌감을 누리고 싶었다고. 너네 지금도 보니까 무슨 뭐 웹소설이나 웹툰 보면은 뭐 사이다 vs 고구마 이런 얘기 한다며. 답답한 상황을 고구마라고 부르고 그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걸 사이다라고 부른다며.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이 평민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이다를 느끼기 위한 문학이 됐어. 예를 들어 볼게.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사또가 처벌받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게 한자로 된 이 소설이었다면 평민 문학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자 사또의 얼굴은 혼비백산, 뭐 병사들은 우왕좌왕, 춘향이 얼굴에서 눈물이 솟아나는데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묘사하게 되는 거야. 왜? 자세히 묘사할수록 사이다가 커지잖아. 그런 걸 8번 장면의 극대화라고 불러. 자, 그렇게 평민 문학들만 이렇게 평민 문학들이 발달했는데 그럼 평민들만 이런 문화적인 상승을 이룬 건 아니었어. 양반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양반들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기존에 하던 공부를 유지하는 성리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부는 무의미해. 이제 우리 실제로 이익이 되는 공부를 하자. 실학이라고 하는 계파가 있었어. 두 계파가 싸우는 거야. 성리학은 명분, 그러니까 즉 철학이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해. 실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익이 중요해.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철학자라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은 과학자, 이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과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철학도 하여. 실학은 철학을 포함하는 이과적인 지식들이야. 기술적인 지식들. 자, 이 두 계파가 싸우는데 실학자의 대표가 뭐 박지원 같은 북학파 애들이야. 뭐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난 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 박지원은 명분보다는 실제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어. 그런 걸 실사구시의 태도라고 불러. 그럼 왜 명분보다 실제 이익을 중요시하게 봤냐면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이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말이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되게 비생산적이야. 박지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야. 자, 근데 그렇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쓸데없이 허례허식은 엄청 많이 챙겨. 그러니까 쓸데없는 예의는 엄청 많이 챙기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박지원 눈에는, 실학자의 눈에는
이 성리학자들이 가지는 이 기존 양반들의 태도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거야. 야, 양반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롭게 만드는 게 양반이지. 백성들을 수탈하고 허례허식을 유지하는 건 양반이라고 부르기 어려워. 라는 생각을 박지원이 하게 돼요. 그래서 쓴 작품이 양반전이야. 그럼 양반전은 왜 썼다고 말해도 좋아? 이렇게. 기존의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비생산성, 경제적 무능력, 허례허식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양반전을 썼다고 해도 좋아. 그런데 너네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양반전은 양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야. 양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야. 박지원 자체도 양반이란 말이야. 양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야, 양반들 너네 이런 태도 있잖아. 비생산적이고 무능력하고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반성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작품이 곧 양반전이야. 그러니까 박지원은 양반 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라고 그러면 틀려. 그게 아니라 기존의 양반들이 올바른 양반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박지원의 태도예요. 올바른 양반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양반전의 주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 후기 시대 배경, 양반전과 관련된 문학사적 배경이었어요. 수고했습니다.